당신 월급으로 내 교육비도 못 내. 그깟 화상쯤이야. 불이나 끄는 사람이 무슨 앞날이 있냐? 15년간 처가 식구 입에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옆 의자는 비어 있었고 아내는 제주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결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 걸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나는데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요즘 거실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니까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42, 소방관 15년 차.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화상 흔적이 팔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아직 단단했고 이 몸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러 갈 겁니다. 그래, 집은 그렇다 쳐. 현장에선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소방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데 거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가? 뭐, 나보고 차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기댄 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방서에서 먹을게. 그래, 알아서 해. 애 학원비 입금됐어? 어제 넣었어. 당신 월급으론 턱도 없는데. 내가 또 친정에 손 벌려야겠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벌써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반장이 제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재훈아, 어제 그 화재건 뉴스 봤어? 내 덕분에 할머니 살았다며. 역시 우리 에이스야. 그냥 제일 한 겁니다. 겸손은 술 한잔 하자. 오늘 퇴근하고. 형님, 저 오늘 집에 일찍 가봐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간다고 반가워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동료들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듣는 게 요즘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들 애가 대학 붙었다는 이야기, 와이프가 차린 저녁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주택가 화재. 차에 올라타며 장갑을 끼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 동작을 몇천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2층 단독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주민들이 밖에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몇 명입니까? 할머니 한 분이요. 2층에 계셨는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상철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무리하지 마. 무리, 이게 무리인가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2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방을 하나씩 확인했고 3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돌아서는 순간 천장에서 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를 복도로 밀어내고 제 등 뒤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집에 들어섰을 때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화상은 아니었지만 떨어진 자재에 맞아 등이 멍들었고 진통제를 먹고도 욱신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오셨고 거실엔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저를 본 장모님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사위 왔네. 늦게 오긴. 뭐, 불이나 끄는 사람이 바쁘겠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밥은 먹었어? 우리는 다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처남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말했습니다. 매형, 요즘 월급 얼마나 돼요? 소방관은 공무원이니까 괜찮죠? 그냥 먹고 삽니다. 에이, 숨기지 말고. 우리 미숙이 남편은 이번에 대기업 과장 달았는데 차도 새로 뽑았다더라고요. 수입차로.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이만 고생이지. 소방관 집은 돈이 안 모여. 위험하기만 하고.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거 작은 처남이 피식 웃었습니다. 보람으로 밥 먹어요? 애 교육비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가만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꾹 참았고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민정이 거실로 나와 과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매형 기분 나쁘잖아요. 뭐가 기분 나빠.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도 참아야지. 민정아. 사람 인생은 돈으로 사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돈이 없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 어디 가? 좀 쉬어야 해서요. 쉬긴. 손님 있는데 무례하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오늘 할머니는 살았어. 그걸로 됐어.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밤이 깊어서야 멈췄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교대 근무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출동벨이 울렸고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층 아파트 화재 201호 내부에 어린이 갇혀 있음. 반복한다. 어린이 생존 가능성 있음. 차에 올라타며 헬멧을 썼습니다. 옆자리에 탄 상철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재훈아, 오늘따라 불길이 세다는데 조심해. 형님도요. 현장까지는 7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비켜서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차들이 길을 내줬습니다. 저 안에 아이가 있어. 반드시 꺼내야 해.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불길이 2층 창문을 뚫고 나와 있었고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가 소방차 쪽으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들이 안에 있어요. 5살이에요. 제발. 여자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 약속합니다. 제발요. 제발.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마스크를 통해서도 열기가 느껴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2층 복도에 불이 번지고 있었고 201호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가 뜨거워 장갑 너머로도 열이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 있어. 분명히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이미 불바다였고 안쪽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을 헤치며 나아갔고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무섭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품에 안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소리가 들렸고 위를 올려다보니 구조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복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상철 형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냈고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제 등을 내리쳤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헬멧이 벗겨졌고 연기가 코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등 위로 뭔가 무거운 게 눌러오고 있었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전기에서 상철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대답해!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지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대피 완료. 인원 확인 끝. 다행이야.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저 멀리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고 고개를 돌리니 링거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생각하려 하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술이 말라붙어 갈라졌습니다. 의식 돌아오셨네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잤습니까? 6일째예요. 혼수 상태였어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게요. 6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은 왔을까? 간호사가 나간 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고 옆 침대엔 다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가족들이 앉아 과일을 깎아주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 옆에는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왔구나.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상철 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재훈아, 깨어났구나. 형님, 아이는요? 멀쩡해. 내 덕분이야. 엄마가 매일 소방서 찾아와서 인사하고 싶다고 난리더라. 다행이네요. 상철 형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형수님한테 연락했는데 네, 처가에 급한 일 있다고 하더라. 바로 못 온대. 그럴 수도 있죠. 장모님도 전화했는데 그깟 화상쯤이야. 남자가 그것도 못 이긴다고. 상철 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익숙해요. 익숙하긴 뭐가 익숙해.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 안 오는 게 말이 돼? 상철 형이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고 저는 그런 형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님은 화내주는구나. 나 대신. 형님, 물 좀 주세요.
아, 그래.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손등까지 번져 있었고 붕대 사이로 빨갛게 부어오른 살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41통. 대부분 소방서 동료들이었고 몇 개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정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위로 메시지, 쾌차 기원, 빨리 나으라는 말들. 하지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사람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알고 있었잖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형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왔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 안 나. 형님이 끓였어요? 아니, 우리 마누라가 내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더라.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은 게. 맛있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상철 형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형이 말하기 좀 그런데 네. 동료들이 봤대. 형수님, 뭐려? 그 사이에 다른 남자랑 여행 갔다더라. 제주도.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재훈아, 넌 왜 항상 그래? 화를 내야지. 소리를 질러야지. 형님,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제가 죽을 뻔한 그 6일 동안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철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훈아,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입원 8일째 되던 날 상철 형이 또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를 끌어당기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재훈아,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민정의 계정이었고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민정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화면 속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4일 전,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민정은 다른 남자와 제주도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처가 쪽 지인이라던데 작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민정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던 게 생각났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학원 상담 간다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저는 그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였지. 동료들이 우연히 봤대. 제주도 공항에서. 처음엔 설마 했는데 SNS까지 올린 걸 보고. 네. 재훈아, 화내도 돼. 소리 질러도 돼. 형이 다 받아줄게.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철 형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재훈아, 넌 왜 항상 이래?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형님도 알잖아요. 저희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상철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옆 침대 환자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안해. 흥분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상철 형은 제 대신 화를 내주고 제 편에서 분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형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민정의 웃는 얼굴.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저한테는 저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도대체 뭐였을까? 결혼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29, 소방관 3년 차였던 저는 민정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장모님이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민정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빠 직업이 뭐든 나는 상관없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차부터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명품 가방 든 동창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제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3년 차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론 아무것도 못해.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승진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민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어. 가족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가만히 누워 지난 15년을 되짚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민정에게 꽃을 사줬던 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렸던 날, 장모님 환갑잔치 때 홀로 설거지를 했던 날.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나갔고 그날들 속에서 저는 항상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윤재훈 씨, 회복이 빠르시네요. 다음 주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도 계속 관리해야 하고요. 의사가 나간 뒤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을 먹고 창밖을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입원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깨어났다며. 왜 연락 안 해?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고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깨어난 지 며칠 됐어. 그래서 나보고 당장 가라는 거야? 나도 바쁘다고. 바쁘시면 안 와도 돼. 뭐라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는 어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좋았겠네. 날씨도 좋았을 거고. 누가 일러 바쳤어? 소방서 그 사람들이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이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이 남편답게 살았어?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면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15년을 나만 참고 살았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쪼들리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 알아?
그렇군. 그래, 그랬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 민정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던 걸까요? 잠시 후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제 놓아주려고. 놓아준다니 그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형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재훈아, 형수님한테 전화했다며? 네, 괜찮아?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상철 형이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네, 그럴 겁니다. 입원 10일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를 안내했고 남자는 제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 이철수 소방관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이철수 선배님요? 철수 형, 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선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인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법적 상속인이 없으셨습니다. 그랬군요.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혈육이 없지만 윤재훈이라는 동생이 있다. 그 친구가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적으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철수 형이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다니. 형은 늘 혼자 사셨습니다. 명절에도 소방서에 남아 당직을 서셨고 생일에도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왜 결혼 안 하세요?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가정 꾸리면 또 누군가 불행해지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은 보험 수익자를 윤재훈 씨로 지정하셨고 조건부 집행 조항이 있었습니다. 윤재훈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집행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조건부요?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재훈이는 착한 놈이라 자기가 다쳐도 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면 이제 그만 버티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그 신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저를 그렇게까지.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생명보험 3건, 상해보험 2건,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아두신 적금까지. 총액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고인은 2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셨다고 합니다. 20년을, 월급의 절반을. 철수 형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5년 넘게 입으셨고 휴대폰도 한참 된 구형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밥 사겠다고 하면 손살에 치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셨습니다. 그 돈을 저한테. 유언장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고 철수 형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재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뜻이겠지. 무사하길 바란다. 형은 평생 가족 없이 살았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명절 보내고, 혼자 늙어가는 게 내 운명인 줄 알았다. 그런데 넌 달랐어. 힘들 때 형 챙겨주고, 명절 때 집에 초대해주고, 아플 때 병문안 와주고, 넌 내게 가족이 뭔지 알려준 첫사람이야. 재훈아, 형은 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았어. 소방서에서는 웃지만 눈빛이 죽어 있는 걸 봤어. 명절 지나고 오면 어깨가 축 처진 모습도 봤어. 너무 착해서 문제야. 너는 이 돈은 형이 20년 모은 거다. 쓸 데가 없었거든. 가족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근데 너한테는 쓰고 싶더라.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쓰고 싶었어. 재훈아, 이제 그만 참아. 내 인생 좀 제대로 살아라.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약속해라. 형은 하늘에서 널 응원한다. 너는 좋은 소방관이고 좋은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잊지 마. 형이 이철수. 편지를 다 듣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형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형님, 그 긴 시간 동안 형은 혼자 외롭게 살면서도 언젠가 제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 동생을 위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2주 만이었고 등의 화상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상철 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훈아, 준비됐어? 내가 데려다 줄게. 형님,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퇴원하는데 혼자 가긴. 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바깥 공기였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집으로 갈 거야? 아니요. 원룸으로요. 어제 계약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소방서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으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퇴원했다며. 왜 집에 안 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서. 뭐? 지금 나한테 그따위로 나와? 보험금 얘기 들었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들었어. 8억이라며? 우리 집안 형편 생각하면 당연히 나눠 써야지.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선배님이 준 내 돈이야. 당신 거면 내 거지.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이혼하면 남이지. 뭐라고? 이혼 서류 보낼게.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 당신 미쳤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면서. 그랬네. 미안해. 진심이었습니다. 민정이 원하는 삶을 주지 못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안하긴. 당장 집에 와. 이야기해. 이야기할 건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룸 앞에 민정과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복도까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훈, 나와! 당장!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장모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원룸이라니. 장모님이 방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어오실 거면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계십니다. 뭐? 내가 지금 장모한테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죠. 이혼할 겁니다. 민정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그 돈 우리 거야. 선배님이 나한테 남긴 거라고. 부부 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내 거야. 저는 천천히 민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제주도 여행건도 함께.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여행? 어머님은 모르셨군요. 제가 혼수 상태일 때 민정 씨가 다른 남자랑 제주도 갔던 일요. 뭐라고? 장모님이 민정을 돌아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민정아, 그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SNS 사진, 목격자 진술. 원하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뭔데 끝이야?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망친 건 제가 아닙니다. 장모님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걸까 생각하는 순간 복도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못하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장모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정이 제 팔을 다시 붙잡았고 이번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민정의 눈물을 보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각자의 길에서. 민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고 떨리던 손이 점점 진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설립건으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시청 회의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시의원, 그리고 구조했던 아이의 어머니. 윤재훈 소방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는요. 제가 해야죠. 아이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소방관 아저씨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아이 건강한가요? 네, 멀쩡합니다. 덕분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단 이름은 희망의 불씨 재단으로 정해졌고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구한 시민과 소방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까지. 윤재훈 소방관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이 재단의 상징이 되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수 형이 떠올랐고 5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재훈아, 잘 살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단 이름에 고 이철수 소방관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이 모든 게 형님 덕분이니까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고 이철수 윤재훈 희망의 불씨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고 상철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훈아, 돌아온 거 환영해. 다녀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라커룸에 들어가 소방복을 입었습니다. 15년 동안 입어온 옷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당당했습니다. 상철 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훈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마누라가 잔치국수 끓인대. 감사합니다, 형님. 무슨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철수 형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약속 지킬게요. 제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